이번 강의에서는 회로 이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 이론은 영어로 Circuit Theory라고 합니다. 회로 이론은 우리가 이전 학기에서 회로 이론이란 교과목으로 충실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전에 배웠던 회로 이론에서는 전기 현상이란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봤고, 전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으로 전압과 전류, 그리고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이어주는 저항이란 개념을 배웠습니다. 전압, 전류, 저항을 이용해서 주파수가 없는, 시간적인 변동이 없는 직류회로에 대한 해석법을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직류회로 해석법은 전압법칙, 전류법칙, 오음의 법칙 세 가지를 이용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개념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회로에 시간적인 변동, 즉 주파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회로 해석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류 전압과 교류 전류에 대한 관계 법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음의 법칙을 직류에서 교류로 확장을 해서 임피던스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임피던스라는 개념은 교류 회로에서 사용하는 오음의 법칙에 쓰는 저항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임피던스는 저항뿐만 아니라 커패시터와 인덕터에도 적용이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커패시터와 인덕터의 동작 원리, 회로적인 비율 특성, 그리고 커패시터와 인덕터가 임피던스가 되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교류 회로인 경우에도 전압법칙, 전류법칙, 임피던스를 포함한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모든 회로 소자를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로 이론을 배우는 기본적인 이유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ICT, 정보통신 기술의 핵심 부품은 모두 다 전자회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 전자회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본이 되는 물리법칙인 회로 이론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회로 이론을 꼼꼼하게 공부를 해 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 학기에 걸쳐서 배운 회로 이론을 모두 다 살펴보지 않고 핵심적인 내용만, 개념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짧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회로, Electric Circui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회로는 전기현상, 즉 전기력을 전달하는 선로를 의미합니다. 전기회로는 회로, 서킷이기 때문에 원천에서 보낸 전류, 전기의 흐름은 반드시 원천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회로라고 하는 개념은 한 바퀴 돌아서 원래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회로라는 개념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이 회로를 사용하는 이유는 전기 현상을 이용하기 위해서인데요. 전기 현상을 구성하는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은 전압과 전류입니다. 전압과 전류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회로, 전기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기 회로를 해석을 할 텐데요. 전기 회로를 해석한다는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회로는 우리가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가 해당 위치로 얼마만큼 전달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회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예외 없이 원천으로는 전압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류 입장에서는 건전지나 배터리 같은 게 되겠고요. 교류 입장에서는 우리 집에 들어오는 220V 교류 전압원이 원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아주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사용하는 회로의 원천은 전압입니다.
그래서 전압은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전압이 주어져 있을 경우에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위해서 전압법칙, 전류법칙, 오음의 법칙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복잡한 전기 현상을 우리가 항상 실험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측정을 통해서만 공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회로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처럼 정말 회로 모양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중요한 개념을 놓치게 됩니다. 전압이 걸렸을 때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명확하게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림보다는 간략화된 심볼을 이용한 도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회로도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고요. 회로도에서 의미하는 바는 전압이 걸렸을 때, 이 회로도에 보면 전압이 12V가 걸렸는데요. 12V가 걸렸을 때 이 각각의 소자들로 전류가 공급이 될 겁니다. 이 공급된 전류가 어떻게 소자들에게 에너지, 전력을 공급하는지를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회로 해석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전압이 주어졌을 때 원하는 위치로 전류를 보낼 수 있도록 회로 구성을 바꾸어 주는 것을 회로 설계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예전에는 회로 설계를 한다고 하면 계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앉아서 손으로 전압법칙, 전류법칙, 오음의 법칙을 적용하면서 전압이 주어졌을 때 전류가 얼마만큼 흘러갈지를 계산을 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회로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는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기본적인 능력이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계산을 위해서 회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 회로 설계 소프트웨어는 이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스파이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스파이스를 이용해서 회로 설계를 현장에서는 100% 합니다. 손으로 계산할 수 있겠지만 계산 오류가 있을 수가 있고 복잡한 계산은 사람이 하기가 꽤 힘듭니다. 근데 이건 스파이스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복잡한 회로라 하더라도 굉장히 편하게 그림만 그릴 수 있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회로를 해석한다, 회로 설계한다고 할 때 중요한 개념은 얼마만큼 빠르게 계산하느냐 보다는 회로가 주어졌을 때 전류가 어떤 형태로 정성적으로 흐를 거냐라는 부분이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걸 내가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하면 회로 도면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내가 회로 도면을 여러 번 보다 보면 회로 도면은 또한 블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자들이 합쳐지게 되면 블록이 되는데 그 블록을 내가 많이 이해하면 할수록 더 많은 도면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도면은 믹서 블록이 되겠고요. 여기 있는 도면은 LO 지역 발진기 도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은 저주파 증폭기가 되겠고요. 이 부분은 저주파 전력 증폭기 블록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회로를 충분히 공부하다 보면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회로 설계를 할 수도 있고, 혹은 회로를 잘 이해해서 해당하는 시스템에 중요한 부품으로 부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 원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전기라는 건 어디서 나올까요? 전기의 원천은 전하라고 합니다. 영어로 electric charge라고 하고 알파벳으로는 보통 Q를 사용을 합니다. 전하라고 하는 것은 전기의 하중, 전기의 무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중력을 더 많이 받는 것처럼 전하도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전기력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기의 근원은 추적해 들어가면 전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하가 전압이 걸리게 되면 움직이는데요. 그때 움직이는 전류는 electric current,
전기의 흐름이라는 뜻의 전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파벳으로는 I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전기라고 하는 것은 전하가 시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움직이면 electric current, 전류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정기적인 높이, 전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림에 있는 아주 간단한 건전지 회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지를 백열전등으로 연결하게 되면 전류가 흘러서 불이 켜지게 되는데요. 자, 이건 회로를 구성하기 때문에 전기가 시작되는 점과 전기 흐름이 없어지는 점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따라 보게 되면 전류는 플러스 전압에서 마이너스 전압으로 흘러서 건전지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전기 회로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회로의 기본적인 원천이 되는 것은 전압원인 건전지가 됩니다. 보통 1.5V 전압원이 되는데 1.5V만큼의 정기적인 높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높이로 인해서 마치 중력으로 인해서 공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듯이 전기력에 의해서 전압이 높은 곳에서 전압이 낮은 곳으로 전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하는 움직임을 느끼게 되는데 그 움직임을 우리가 전류라고 표현을 하고요.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암페어. 1암페어는 1초 동안에 1쿨럼만큼의 전하가 움직이면 1암페어라는 전류를 형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1암페어는 전자공학 전공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전류입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전류는 1암페어의 1000분의 1인 1mA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1쿨롬이라고 하는 전하량은 전기적인 무게는 굉장히 큰 전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쿨롬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1마이크로쿨롬, 쿨럼의 100만 분의 1인 마이크로쿨롬이라든지 1000분의 1인 1밀리쿨롬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전류가 전기력, 전기 현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해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압을 만들어내는 원천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정된 전압으로부터 전류가 얼마만큼 흐르는가가 우리가 관심이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원인 결과로 보게 되면 원인은 전압이 되는 거고요. 이 전압의 차이로 인한 전기의 흐름, 전류는 바로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해당하는 전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류는 어떻게 흐르는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DC라고 표현하고 AC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전류라고 하는 건 전기의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전기의 흐름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면 이 그림처럼 일정하면 직류, 그러니까 일정한 전류라고 해서 직류, 변하지 않는 전류라 해서 직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변화합니다. 변화하기 때문에 얘는 교대로 흐름이 바뀐다고 해서 교류, Alternating Current, AC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통신하는 입장에서는 DC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DC는 전기 회로가 구동될 수 있도록 기본 밑바탕을 깔아주는 역할이라고 하면 정보를 교환하는 입장에서는 교류가 중요합니다. 교류가 표현하는 시간적인 변동성에 우리가 정보를 담아서 통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교류 현상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통신에서 전자회로를 쓰는데 전자회로의 지향점은 직류가 아니고 교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류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전달되는 그 시간의 변동성을 교류에 담아서 전달하기 때문에 이 교류가 통신에서 전자회로에서 가장 다음으로 전압,
볼티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티지는 알파벳으로는 V라고 사용을 합니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풀어서 쓰면 정기적인 압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압이라고 하면 느낌이 그렇게 많이 오진 않습니다. 오히려 전압이란 말보다는 전위차, potential difference라고 하는 전위차라는 개념이 훨씬 더 물리적으로 와닿는 개념입니다. 전위차라고 하는 것은 전압의 높이가 존재한다고 하는 건데요.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인 높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을 가해준다고 하는 것은 정기적인 높이를 가해준다는 겁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높낮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물건을 떨어뜨려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기적인 높이는 물리적인 높낮이는 아니기 때문에 같은 위치, 평평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전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차이 때문에 만들어진 현상이기 때문에 내가 에너지를 어떻게 가해 주는가에 따라서 전위차라고 하는 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라고 하는 게 꽤 위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눈으로 봐서는 전위차가 있는지 없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전위차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전압을 측정하는 기계 볼트미터, 전압계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아날로그 전압계는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전압계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이런 측정을 전압, 전류, 저항, 다이오드 같은 거를 다양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는 멀티미터, 다중 측정기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현업에서는 멀티미터라는 표현으로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걸 사용하게 되면 전압을 재게 되는데요. 자, 이 그림처럼 측정 위치를 전압에 갖다 놓고 재는데 정기적인 높이이기 때문에 측정할 때 측정하는 그 터미널은 반드시 두 개가 필요합니다. 보통 빨간색을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정색을 마이너스 접지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집에 있는 콘센트에 놓고 측정을 한다고 하면 콘센트에 보면 전압이 들어오는 구멍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곳 중 한 곳에 빨간색, 한 곳에 마이너스를 넣고 재게 되면 전압이 측정이 되는데요. 측정값은 그림에서는 119.6V가 됩니다. 그러면 이 뜻은 한국은 220V인데 유럽이나 미국은 110V 정도 쓰기 때문에 한국 측정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콘센트를 측정하고 있구나, 혹은 유럽에 있는 콘센트를 측정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전압계가 전자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더 간편하게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있는 그림은 그 특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전압이 이 두 구멍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자, 이 전압계를 측정을 해 주는데요. 이 하드웨어를 구동하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 쪽에 DC 바이어스를 이제 걸어주게 되면 측정을 하게 되고, 측정된 값은 이 S라는 단자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간편하게 전압을 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압 측정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회로 현상을 설명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측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할 때 주로 전류보다는 전압을 측정을 합니다. 근데 앞에 설명에서는 전기회로에서는 전압이 원인이 되고 전류가 보통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전류를 측정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전류는 전기의 흐름을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회로를 끊고 그 흐름을 내가 받아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들어진 회로를 끊어서 측정하기는 무척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인 높이에 해당하는 전압을 보통 측정을 하게 됩니다. 전압을 측정을 하면 이 전압은 정기적인 높이를 옆에서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회로를 끊을 필요 없이 병렬 형태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를 측정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전압 측정이 쉽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측정은 전압을 이용해서 하고, 전류는 어떻게 아는가 하면 우리가 뒤에 배울 옴의 법칙, V=IR이라는 옴의 법칙을 통해서, 저항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전압을 측정했다고 하면 내가 알지 못했던 전류를 환산해서 유추해서 값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류는 보통 간접적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전력과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가 필요한데요. 현재 시점에서 전기로 얼마만큼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비율은 전력이라고 부릅니다. 전력은 electric power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전기가 하는 일의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력의 단위는 와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전력을 구성하는 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파워기 때문에 P라고 사용을 하고요. 이 P는 전압 곱하기 전류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회로에서 중요하다고 했던 두 가지 개념, 전압과 전류, 이 둘을 곱하게 되면 실제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 비율, 일의 비율인 전력이 됩니다. 그래서 전압이 높아야 되고 전류가 많이 흘러야지 더 많은 일을 현 시점에서 빠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일의 비율을 나타내주는 전력은 DC인 경우, AC인 경우가 다릅니다. DC는 시간에 따라서 전압 전류가 변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해주면 됩니다. 다만 교류인 경우는 비슷하면서도 DC랑 비슷하면서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게요. AC는 2분의 1이라는 숫자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전압과 전류가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도 현 시점의 전력은 교류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주기 동안 일을 얼마나 했는가 하는 평균적인 전력이 중요해집니다. 그 이유 때문에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곱해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전압, 전류 두 개니까 평균 내기 위해서 2분의 1 이런 게 아니고요. 교류를 표현하는 수학함수는 상가함수입니다. 상가함수를 두 개 곱해서 제곱으로 만든 다음에 적분을 하게 되면 그때 나오는 적분 결과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교류인 경우 2분의 1을 꼭 곱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전력은 현 시점에서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 하는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 내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는 에너지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에너지로 평가를 하는데 이 에너지의 단위는 주울입니다. 주울을 사용하는데 전력하고 관계는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주게 되면 에너지가 됩니다. 혹은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얼마만한 시간 동안에 썼는가, 시간으로 나누면 에너지의 시간에 대한 비율이 전력이 됩니다. 요즘은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 이런 옛날에 쓰던 전력 양계 그림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전력 양계를 보게 되면 한 달 동안 전기 에너지를 얼마나 썼는지를 측정하기 때문에 과학에서는 주를 쓰지만 이제 집에서는 줄을 쓰지 않고 줄을 쓰면 단위가 너무 작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쓴 에너지는 너무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집에서 쓰는 에너지 단위는 킬로와트 시라는 단위를 씁니다. 킬로와트는 1와트의 1000배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런 일률, 전력을 몇 시간 동안 썼는가를 가지고 에너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달이 지나게 되면 이 킬로와트 시로 표현한 전력 양계의 절대적인 양이 얻어질 겁니다. 이게 한 달 동안 우리가 전기를 이용해서 한 일의 양, 우리가 사용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전력에서는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과금을 하게 되고요. 근데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전력 양계 밑에 보면 원판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원판이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 걸 나타내주는 지표가 전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물리량을 볼 때 이 물리량이
큰지 작은지를 좀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전자공학 하는 사람들은 1W는 굉장히 큰 전력 양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DC인 경우 1W를 만들려고 하면 1V에다가 1A를 사용을 해주면 되는데요. 1V는 건전지의 전압이기 때문에 그다지 높은 전압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전류 공부할 때 1A는 굉장히 큰 전류라고 했죠. 실제로도 1W는 굉장히 큰 전류입니다. 1W 정도만, 1A 정도만 하더라도, 1A 정도만, 전류가 1A 정도만 하더라도 전류가 굉장히 많이 흐르기 때문에 감전 위험이 굉장히 커집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전자공학 입장에서는 큰 전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곱하게 되면 1W가 되기 때문에 1W는 큰 전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크다 작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만약에 전기를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1W는 전력 축에도 끼지 않겠죠. 수백 킬로와트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전력은 크지 않다고 하겠지만 실제 전자공학에서 다루는 전력은 커야 좀 크다고 할 정도의 밀리와트고 보통 마이크로와트, 나노와트 이런 걸 다루기 때문에 1W는 굉장히 큰 전력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